영화 이야기 한척하는 영화 팟캐스트 양기자의 진음만 진행하는 본격 인맥자랑 방송 양기자 시네마틱 유니버스 YCU 146화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창민님 그리고 서빈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신작 이제는 뭐 지금쯤은 VOD 풀렸을 것 같은데 아직도 안 풀렸나요? 신기하네. 이제 손익분기점이 수입 손익분기점이 50만으로 알고 있는데 50만을 살짝 넘긴 괴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줄거리 소개는 서빈님이네요. 어떤 네. 괴물은 23년에 개봉한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16번째 장편 영화고요. 브로커 이후의 첫 작품이기도 하고 첫 장편 영화였던 환상의 빛을 제외하면 처음으로 본인의 각본으로 찍지 않은 작품이기도 합니다. 송강호 배우와 협업했던 브로커가 큰 관심을 받았었지만 고레에다 히로카즈의 팬들은 좀 아쉬웠다는 평이 좀 대부분이기도 했었는데요. 그 후의 작품이라 더 큰 관심을 받았었습니다. 현재는 고인이 되신 루이치 사카모토께서 음악을 맡으셨고요. 각본은 꽃다발 같은 사랑을 했다의 각본가 사카모토 유지가 맡았습니다. 작년 칸 영화제의 각본상을 수상하면서 더 많은 이슈가 집중됐었고요. 지금은 고레에다 감독 영화 중에서 손에 꼽도록 좋다는 평이 좀 대다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줄거리는 이걸 사실 스포 없이 말하기가 좀 어려운데 스포일러 있습니다. 네. 미리 네. 괴물의 스포일러가 있습니다. 네. 네, 물론 이야기 나눌 때 스포가 나올 거긴 하지만 그래도 줄거리답게 이야기를 하자면 남편이 죽은 뒤 아이 미나토를 혼자 키우는 엄마 사오리와 초등학교에 이제 막 부임한 신임교사 호리 그리고 방금 언급한 엄마의 아들 그 미나토 그리고 그 아이의 친구인 요리 총 4명이 모두 포함되는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교사가 아이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것을 주된 사건으로 흘러가는 줄거리를 가지고 있는 영화가 괴물입니다. 이 과정에서 오해와 선입견 그리고 아이들의 감정을 다루고 있는 영화죠. 네, 먼저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님? 저는 일단 작년에 뭐 많이 영화를 본 건 아니지만 아마 110편 정도 본 것 같아요. 그 언더일 수도 있는데 근데 가장 좋았어요. 왜냐하면은 아까 이제 마지막 소개 말미에 이제 오해, 선입견, 편견 이런 얘기 해주셨잖아요. 저는 그게 이제 인간이 가질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한계라고 생각해요. 똑같은 걸 보더라도 이 생수를 보더라도 우리는 다른 각도에서 다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편견, 오해 이런 건 생길 수밖에 없다. 이건 우리의 한계다. 이걸 정말 잘 드러낸 작품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저 먼저 얘기하자면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칸 영화제 작년에 제가 시상식을 라이브로 봤었고 그때도 이제 이 작품이 그래도 각본상을 받았네 오 했었고 그러면서 사실 이 감독님이 전 황금 종려상 작품이 어느 가족이었었는데 그 이후에 사실 좀 뭔가 작품들이 좀 아쉬웠어요. 프랑스에서 있다는 그 파비안에 관한 지실도 있었고 또 그렇다. 한국에서 브로커도 찍었는데 역시나 이분은 라쇼몽의 고장인 본 고장인 일본으로 와서 찍어야 역시 영화가 잘 나오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2010년대에 나왔던 이제 고레에다 히로카즈의 제목들을 살짝 엮어서 얘기를 하면 좀 흥미로운 것 같아요. 바닷마을 다이아에서 바닷마을에서 일어났고 태풍이 지나가고 난 이후였고 세 번째 살인처럼 각자의 사연을 공유합니다. 그리고 어느 가족의 주연이죠. 네, 주연도 나오고 그러면서 열연을 펼치는데 근데 거기서 저는 개인적으로 당신은 아버지가 된 데 따라서 그렇게 아버지가 된 데에 따라서 당신은 아버지가 되면 안 된다 느낌도 좀 받았다. 그래서 2010년대에 이 감독들이 만났던 영화를 봤었는데 제가 근데 옆에서 정우님께서 서빈님께서 죄송해요. 네, 괜찮습니다. 네. 서빈님께서 네네. 이 5편을 이제 최근에 이제 이거를 별점을 안 좋게 보셔가지고 뭐야 해가지고 다 이제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전작을 보신다고 해가지고 나도 안 챙겨본 걸 좀 봐야겠다. 원래 개인적으로 이게 세 손가락이었었거든요. 원래는 이 작품이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근데 덕분에 더 보니까 5손가락 밑으로 밀려났어. 더 다시 보니까. 예. 좀 왜 그런지는 좀 이따 이제 고레에다 히로카즈 필모그래피 좀 얘기하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어떻게 보셨는지. 네. 저는 사실 이 YCU에 처음에 오게 된 것도 이 괴물 영화를 하게 되면 날 꼭 게스트로 써달라. 맞아요.
제발 날 좀 써달라. 네, 어떻게든 초대든 뭐든. 네, 네. 뭐든 좀 해달라고 했던 이유가 그게 있었어요. 저는 사실 별점 1.5를 주기도 했고요. 사실 저는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님 영화를 브로커로 입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저는 브로커도 좀 좋게 봤거든요. 좀 재밌게 봤었어요. 근데 저도 재밌게 봤어요. 네, 근데 제 주위에 고레에다 감독님 팬들은 입문을 잘못했다 얘기하면서 근데 그러다가 제가 어느 가족을 딱 보고 아 내가 잘못된 입문을 했구나. 네, 그거는 맞구나 싶었는데 그런 입장에서 봐도 저는 괴물이 브로커보다도 훨씬 별로였던 작품입니다. 근데 사실 제가 그냥 마냥 별로였다고만 하면 말이 안 되고요. 좀 하나씩 뜯어보면 일단 괴물은 이제 기본적으로 오해와 선입견에 같은 그런 되게 예민한 감각을 다루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아까 창민님이 말씀하셨지만 어쩌면 오해는 한 개인이 똑바로 바라보고 알 수 있는 것은 자신밖에 없다는 점에서 생기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지금 괴물의 구성 방식은 좀 적절한 방식이었다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먼저 이제 원래 뒷부분의 구성 방식을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좀 미리 짚고 넘어가게 되면 구성 방식은 총 3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3부 구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죠. 소설로 따지면 3인칭 시점을 사용하면서 초점 화자를 이용하는 것처럼 카메라를 각 부마다 한 인물에 딱 붙여서 보여주는 방식을 택하고 있어요. 그래서 1부는 아까 어느 가족에서 나왔던 안도 사쿠라 배우가 연기한 엄마 사오리의 시선에 초점을 맞추고요. 2부는 나가야마 에이타 배우가 연기한 신임 선생님 호리의 시선에 초점을 맞추고 3부는 이제 마지막으로 쿠로카와 소야 배우가 연기한 사오리의 아들 미나토의 시선을 맞춥니다. 이런 구성을 통해서 각 인물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이해가 되지 않았던 혹은 알 수 없었던 사건과 다른 캐릭터의 이야기를 하나씩 파헤치는 구성으로 되어 있는 영화죠. 네. 근데 저는 사실 이 구성 방식이 너무 좋다고 좋은 방식이라 생각을 하지만 저는 연출 방식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오해를 강요하는 방식이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앞서 말했듯이 오해라는 개념은 굉장히 예민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질 자체가 되게 얇은 유리 같은 거예요. 조금만 잘못해도 깨져버리는 그런 건데 가스라이팅 같은 소재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예술 작품에서 그러한 개념을 사용할 때는 공을 굉장히 많이 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관객에게 이건 오해에 관한 거야라고 딱 대놓고 주는 거는 정말 아쉬운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괴물이 딱 그런 방식이거든요. 예를 들어 보면은 그 엄마 사오리의 시점이 나왔을 때 1부죠. 1부에서 과하다 싶게 나오는 호리 선생님의 행동이나 아니면은 그 학교 선생님들의 행동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사오리가 학교에 찾아와서 호리 선생님을 만났을 때 호리 선생님이 엄마와 아들만 있는 가정에서 잘 있는 일이랄까라고 하는 대사도 있고요. 그리고 사탕을 먹는 장면도 나오고요. 그리고 사오리에게 고개 숙여 사과할 때도 정말 마지못해 한다는 듯이 하는 행동들이나 이런 모습들이 완전히 상식 밖의 행동을 보여주는데 그럼 오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연출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 점이 중요하다고 봐요. 오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보여주는 것 이게 되게 문제인데 오해할 수도 있다가 아니라 할 수밖에 없다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단정을 지어놓고 이거는 오해해야 돼라고 단정 지어놓고 관객에 건네는 거가 저는 굉장히 아쉬웠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조금만 더 이어서 얘기를 하자면 연기 자체도 저는 굉장히 과장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것을 물론 좋게 바라보자면 구성 자체가 한 인물의 시점에 맞춰져 있으니 그 인물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당연히 과장되어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그렇다면 그 객관적인 시선을 누가 이야기해 주는가가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건을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영화니까 가능한 방식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카메라니까 가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방식도 있습니다. 근데 판단을 이제 관객에게 맡기는 거죠. 근데 줄곧 과장되고 오해를 강요하니까 저는 사건 자체에 이질감이 들 수밖에 없었던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좀 그냥 계속 할까요? 네네. 알겠습니다. 들어볼게요 계속.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건 그 제가 괴물 각본을 읽어본 적은 없어가지고 좀 말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도 있다고는 보는데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 거는 배우들의 연기나 각본의 문제가 아니라 전 연출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그렇게 설계를 하고 들어갔기에 이런 결과물이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한번 여기서 이제 한번 끊어볼게요. 이제 한번 보면은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이 이제 주로 현장을 이렇게 한다고요. 촬영을 하면서 각본이 변경이 되고 수정된 대본에 인쇄물이 배포되는 일이 드물지가 않대요. 원래는. 근데 사카모토 유지 작가가 이제 이게 원래는
이 작가도 이제 아니까 이 상황 이 시스템이 아니까 그냥 각본이 변경되어도 상관하지 않겠다라는 스탠스였긴 해요. 근데 고레이다 히로카즈 감독은 그렇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생각나는 대사를 사카모토가 쓴 각본에 추가하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 현장 수정 대본이 거의 없었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대사의 움직임을 현장에서 추가하긴 했지만 그때도 이제 사전에 사카모토한테 확인을 받고 양해를 구한 후에 이뤄졌다고요. 이거에 왜냐면 지금까지의 연출 방법이 아무도 모른다를 시작으로 이제 이 기존 작품들 아이들에게 연출을 할 때는 대본을 주지 않고 현장에서 대사를 구두로 전달하는 방법을 취해왔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왜냐면 근데 이번에는 그 방법으로는 진행할 수 없다고 했었고 그래서 대사의 표현법이 지금까지 달랐고 배역도 본인의 개성에 살만 붙인다고 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 배역에 대한 아이들의 접근 방법이 바뀌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고 여러 접근법을 찾던 중에 이제 대사를 익히게 하는 거였는데 이제 이번에 오디션에서도 구두로 전달하는 방법을 시도해봤지만 이 두 아역 배우의 경우에는 사전에 배우 대본을 읽고 연기를 하는 편이 본인에게도 좀 더 나아서 그거를 근데 문제는 그 방법을 모든 배우에게 적용할 필요는 없었다고 생각해요. 라고 해요. 아무튼 그래서 대본을 이렇게 전달했는데 초등학교 교실 장면은 예를 들면 두 사람에게는 사전에 대본을 줬대요. 근데 주위 아이들한테 대본을 안 주는 기존 방식을 택했다고 해요. 그래서 약간 이 프로듀서가 이제 지금까지 계속 찍었던 프로듀서가 보기에는 야 감독님의 진화를 보는 듯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직접 쓴 각본을 현장에서 항상 의심을 하는데 각본을 직접 쓰지 않으면 각본상에 시행착오가 없는 만큼 이렇게 명확하게 현장이 보이는구나. 그러면서 이번에 처음 각본을 이제 본인이 쓰지 않은 거를 하게 되어서 또 촬영을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좀 더 말씀해 주시고요. 넘어갈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에 조금만 저도 살을 붙이자면 사실 그렇기 때문에 영화 자체가 좀 딱딱해 보이는 면도 있습니다. 그 딱딱하다는 게 그냥 플롯적으로 이미 완벽하고 대사가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진행을 하게 되면은 이건 소설 작업을 할 때도 비슷한 경우도 생기는데 이게 유기체 같다는 생각이 잘 안 들어요. 그 작품 자체가 그러니까 이미 너무 잘 짜여져 있고 모든 게 계산되어 있으니 물론 이제 그렇게 작업하신 영화 감독님도 많으시죠. 그렇죠. 많으시지만 그렇기에 이 영화가 조금 더 딱딱하게 느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 이전에 하셨던 작업들과는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저도 이게 최근에 다 이제 몰아보면서 최근 일주일간에 다 몰아보면서 느꼈던 거는 뭐 걸어도 그렇고 아무도 모른다도 그렇고 뭔가 아무도 모른다는 정말 뭔가 다큐멘터리 보는 느낌으로 봤거든요. 영화도 정말 날것에 뭔가 느껴졌던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칸에서 나무주연상을 이 소년에게 주지 않는가 주인공 소년한테 주지 않는가 싶을 정도로 그런 날것을 잘 표현했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확실히 이번 거는 고레이다 히로카즈 감독의 연출임에도 불구하고 살짝 아까 말씀드린 연극적인 느낌도 났고 뭔가 이미 정해져 있는 느낌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확실히. 그러니까 사실 그 방식이 지금 이 영화에서는 더 적절할 수도 있다고는 봐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 퍼즐 맞추기 같은 방식이거든요. 괴물 영화 자체가. 그러니까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떡밥을 계속 던져놓고 그렇죠. 하나씩 그걸 해결해 주면서 관객으로 하여금 이제 쾌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데 이게 마치 떡밥들이 해소가 되니까. 근데 계속 이야기하듯이 떡밥들이 좀 과하고 이해되지 않는 행동들을 극단으로 보여주다 보니까 결국 퍼즐이 맞춰졌을 때도 쾌감 자체가 조금 덜한 느낌도 있습니다. 그래서 딱딱하다는 말을 좀 바꿔보자면 이 영화 자체가 조금 더 아사모사한 입장을 취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기도 해요. 확실히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좀 확실히 왜 별 2개를 주셨는지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기도 하고 그런데 네. 그러면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한 부분만 더 얘기하자면 네네네. 저는 이게 아까도 계속 이야기가 나오지만 오해와 편견이란 또 선입견이라는 그런 방식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결국 마지막에 두 남자아이의 사랑이라면 저는 굉장히 아쉽다는 입장이거든요. 물론 퀴어 소재를 다양한 이야기로 풀어내는 것은 언제나 저는 찬성이고요. 문학 쪽에서도 퀴어 소재를 가지고 만들어내는 다양한 패턴들이 있지만 사실은 이런 오해와 편견이라는 시선에서 바라보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너무 과하게 힘을 줘서 시선을 꼬아버린 것이 전 많이 아쉽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퀴어 소재가 아니라 다른 소재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12년도 영화인데 매즈 미켈슨 배우 주연의 더 헌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명작이죠. 네.
그러니까 양상이 아주 같다라고는 할 수는 없는데 아이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나 그로 인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더 헌트만큼 잘 표현한 영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은 영화라서 혹시 보시게 된다면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작품이 칸 영화제에서 심사위원 특별상을 받았었죠. 토마스 빈터베르크 감독. 아 맞습니다. 이후에도 이제 정말 훌륭한 작품들을 많이 만들었네요. 어나더 라운드가 이제 맞아요. 국제 장편 영화상을 받긴 했죠. 가장 최근 영화이신 그렇죠. 걸로 알고 있죠. 네네. 네. 그래서 그게 또 이제 할리우드로 이제 역으로 리메이크 판권이 팔려가지고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직접 내가 연기하겠다 이러면서 제작자로 뛰어드는데 성적 지향 얘기 하자면은 이거 촬영할 때는 확실히 꼼꼼하게 대책을 세웠다고 해요. 예를 들면 제작자가 그러기를 감독이나 스태프 캐스트는 사전에 강습을 들었고 현장에는 이제 인터머시 코디네이터라고 이제 영화 촬영 시에 성적인 장면을 연기하는 배우의 심리 상태를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할리우드에서 최근에 이제 도입이 됐죠. 왜냐면 그때 언제였죠? 왕자의 게임 당시에도 네네. 그 이제 아무래도 배우들이 노출이 많다 보니까 약간 이제 심리적으로 부담감을 느낀다거나 용엄마로 불리는 에밀리아 클라크 배우가 특히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토로했었으니까 이제 그런 경우를 이제 심리 상태를 관리하는 사람을 이제 고용을 하는데 한국은 잘 모르겠는데 일본에서도 슬슬 조금씩 이제 고용이 되어지고 있나 봐요. 이제 그런 인터미시 코디네이터가 이제 참여해서 배우들을 서포트를 했고 참고로 이제 거의 이제 촬영 같은 경우도 최대한 이제 기존 이제 어느 가족 촬영 감독인 콘도 류토가 이제 참여를 했는데 아이들 이번에는 이제 카메라 두 대를 준비해서 촬영한 부분도 있고 이제 손으로 들고 이제 고레이다 히로카즈 감독이 잘 안 하던 방식인데 손으로 들고 찍을 때 덜 흔들리고 덜 기울어질 수 있게 하는 짐벌을 사용해서 이제 아이들이 뛰어가는 장면을 따라가서 찍으려고 했대요. 그러니까 얘네 같았으면은 사실 거의 쉐이킹이거든요. 그렇죠. 핸들들을 좀 많이 찍으셨어요. 근데 이거는 짐벌로 찍다 보니까 저는 약간 이게 아까 전에 그 퀴어 소재도 있다고 하니까 클로즈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최근에 개봉했던 이제 칸 영화제 수상작 중에 클로즈가 있는데 네. 루카스 구돈트 감독의 작품인데 이것도 역시 퀴어 소재로 한 작품이거든요. 근데 저는 클로즈보다 이게 훨씬 더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따지면은 오히려 클로즈가 더 연출을 더 못했다는 이제 얘기가 될 것 같은데 그런 퀴어 소재로 한 영화 따졌을 때는 아무튼 이제 흥미로운 그런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고 자 이제 그럼 넘어가서 이제 뭐 하도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그럼 이제 캐릭터별로 한번 살펴볼게요. 1장, 2장, 3장이다 보니까 저희도 1장, 2장, 3장을 한번 넘어가 볼게요. 1장에 엄마 사오리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창민님 어떻게 보셨는지? 사오리 과장인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약간 그 특수성이랄까요? 이제 부모와 자식 그런 게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우리의 이제 저는 미혼이니까 부모들이 저렇게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기도 하거든요. 뭐 기사에서도 접하고 아니면 뭐 학교 주변에서도 볼 수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뭐라 해야 될까요? 그 과장이 일상에서도 사실은 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엄마의 입장을 저는 좀 잘 보여줬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일부가 이제 사오리 역할을 했던 안도 사쿠라 배우님이 연기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는 그 엄마한테 그 사오리 역할에 충실히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저는 크게 문제가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너무 과한 행동을 하는 선생님이나 그래서 주변 상황이나 아이가 차에서 뛰어내리기도 하죠. 그리고 그렇죠. 터널에서 괴물은 누구인가라고 말하나요? 그 말이 있죠. 그 놀이하는 말.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아마 일부 마지막에 창문이 열리고 카드가 다 뒤집어지면서 거기 괴물이라는 그림도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까 이때는 사오리야 역할 자체가 저는 충분히 납득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만큼은. 질문 중에 이제 배우에게 했던 질문 중에 어떠한 일이라도 아들에게 다가가려는 사오리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제 안도 사쿠라 배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극 중에 접촉했다는 건 이런 거죠라는 사오리의 대사가 있는데 감독님이 사오리와 미나토가 접촉할 때의 감각 거기에서 생겨나는 것들을 소중히 생각하신다는 인상을 받았고 접촉으로 인해 민감한 시기에 남자 아이와 그 엄마의 마음이 크게 움직이는 걸 느꼈고 그 거리를 재는 법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처음 각본을 읽었을 때 봤던 사오리의 인상을 끝까지 중요하게 가지고 가고 싶었기 때문에 첫 인상을 신선한 채로 담아두고 그 현장을 가져갔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아무래도 이제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현장에 대해서 어느 가족들은 카메라 앞에서도 공기가 바뀌지 않아서 연기하기 편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고레에다 감독님이 연령, 성별, 직함에 상관없이 서로 존경하고 굉장히 즐겁고 스트레스를 느낄 만한 분위기가 전혀 없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데, 그래서 사실 건방지게도 그런 현장은 좀처럼 없는 것 같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6살 아이던 대선배던 이제 키키키린 배우가 특히 이제 세상을 떠났지만 그 할머니였죠. 네, 대배우죠. 네. 아 진짜요? 네, 세상을 떠난 지 좀 됐어요. 그 작품하면 거의 유작급이었을 거예요. 정말 거의. 아무튼 그래서 그때 정말 마지막 장면이 그래서 저는 인상적이었거든요. 정말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전에 했던 이제 대사나 이제 그게. 아무튼 대선배이던 연출할 때의 감독님은 배우를 존중하고 밝게 이제 커뮤니케이션하는데, 이게 물론 배우들만 한정된 이야기가 아니고 정말 감독님께서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있는데 그런 신뢰감에서 사람의 마음이 움직여버리는 듯한 이야기 있고, 이번 작품에도 정말 어떻게 표현할지에 대해서만 집중을 해서 연기를 할 수 있었던 그런 게 되었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했대요. 사오리를 연기할 때 실마리가 된 게 있냐니까, 내 감각으로만 사오리에게 다가가 버리면 내가 나오는 씬에서 온통 오열만 했을 거라고. 아, 그렇죠. 그래서 현장에서 생겨나는 것들이나 감독님이 지도해 주시는 방향성에 따라 연기했고, 미나토 나이의 남자아이는 자매들 사이에서 자라고 딸을 키우고 있는 이제 배우 본인한테는 정말 가까운 존재는 아닌 거죠. 그렇죠. 네, 그런 점도 있었기 때문에 미나토와의 거리감이 현장에서 이제 대치할 때 좀 찾아갔다고 했습니다. 아무튼 이제 1장은 거의 그런 거죠. 1장의 내용은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 정말 한쪽 운동화를 잃어버린다거나 의심의 장이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맞아요. 왜냐면 거기도 교장 선생님이 다리 막 걸어놓기. 마트에서 네. 아이. 그러니까 이런 계속 뭔가 이상 기운을 계속해서 이제 보게 하는 그런 장이었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나토도 계속 이상한데 심지어 옆에서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요즘에 이제 하도 이제 교권 문제가 이슈가 되다 보니까. 근데 이거는 일장에서 내가 학부모 입장에서 이제 보게 되잖아요. 맞아요. 나도 짜증이 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계속 학부모 입장에서는 야 이씨 말이 안 되는데 교사라는 애는 이러고 있고 영혼 없는 사고. 교장은 막 씨 지금 이렇게 미온적으로 태워두고 이렇게 미온적으로 하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쪽에 이제 의심의 장이었다면 이 장은 약간 이제 바뀝니다. 맞습니다. 호리 미치토시 캐릭터가 이제 나가야마 에이타가 연기한 호리 미치토시인데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저는 뭐 연기 측면에서는 뭐 솔직히 뭐 별로 감흥은 없었는데 역할 자체가 그냥 너무 불쌍하다. 제일 불쌍했어요, 저는 이 역할이. 예, 사실 뭐 아까 이제 스포 포함된다고 했으니까. 근데 이 선생님은 자기 제자들한테도 거짓말로 당하잖아요. 그렇죠. 네, 있죠. 완전 조연도 아니고 지나가는 애들한테도. 예. 빠에 갔다 하면 네, 여자아이들도 뭐라고 하는 예. 그러니까 사실 그 여자친구 그 사람도 이제 도망은 알고 떠나잖아요. 떠났죠. 너무 불쌍하다 이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 호리 선생님이 나오는 그 챕터, 그러니까 두 번째 장에서는 저는 다른 사람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이건 그냥 다른 사람을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반에 아까 기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의심을 깔아놨을 때 여러 가지가 더 있었죠. 그러니까 머리카락을 자르는 장면이나 그러니까 그 미나토가 머리를 자르는 장면이 있고요. 그리고 또 미나토의 그 물병이었나요? 그렇죠. 텀블러에서 흙이 나오는 네. 그런 것도 있고. 요리의 집에 가서 또 일이 좀 있지 않았나요? 제 기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 받은. 네네. 그런 것들이 다 뿌려져 있는데 이미 상식 밖의 것들이 다 되어 있는 상황에서 호리 선생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그 사람의 서사, 어떻게 보면 전사를 다 보여주는데 너무 연관성이 없어지니까 이 뭐야 다른 사람이야? 라고 진행을 하다가 근데 하나씩 맞춰지잖아요. 그때도 그 순간에 맞춰질 때 너무 과하지. 그러니까 이게 같은 사람이 같은 걸 겪어서 하는 행동이라고 느껴지지가 않는 게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오리 입장에서는 그
처음 호리 선생을 만났을 때 하는 행동들이 호리 선생 입장에서 봤을 때 납득이 된다기보다는 뭐 저렇게까지 보이는 거였나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물론 이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인물의 시점으로 따라가기 때문에 과장되어 보일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보면서 공감이 되고 따라갈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너무 다른 이야기를 딱 해버리는 느낌이 좀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가끔 이제 소설 쓰는 친구들이랑 이야기를 할 때 한 얘기이기도 하지만 조금 다른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저는 소설 쓰는 과정이 관계수로를 만드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물이 이쪽에 흐르면 밭이 여기 있으면 여기는 물을 갖고 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무래도 흙을 파서 길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 물이 온전히 다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독자가 다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도 작가가 요구하는 어떠한 내가 그래도 80%는 데려가야겠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맞춰가는 그런 과정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설득의 과정이니까. 근데 사실 이 영화는 관계수로라는 개념을 가지고 들어갔을 때는 흙이 아니라 콘크리트로 만든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관객이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이 꽉 다 이건 이렇게 생각을 해봐라고 하면서 계속 달려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피로감이 있었던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호리 선생님의 캐릭터는 말 근데 아까 창민님 말씀하신 것처럼 불쌍하기도 많이 불쌍했고요. 그러니까 아마 영화 끝나고 나서도 구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친구에 대해서는. 그렇죠. 네. 구원이 될 수가 없는 아무것도 상황이. 되지 않. 네. 그렇게 되니까 조금 그래서 좀 아쉬웠던 캐릭터이기도 해요. 참 이 배우가 사실은 사카모토 유지 각본가에 거의 어찌 보면은 단골로 많이 나오셨어요. 페르소나. 네, 그래도 살아간다는 작품이 있고 최고의 이혼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어떤 특징이 있냐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나에게 전해진 게 살기 어려움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질서나 가치관에서 조금 벗어난 듯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잊어버린 사람들을 주로 그려왔다. 이제 각본가가 그 중에서도 내 역할은 이제 주로 이제 항상 궁지에 몰려서 평소라면 그냥 지나쳐 버릴 것들, 미묘한 사정 같은 것이 고된 삶으로 인해 보이게 되는 그런 것들을 얘기했는데 특히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거 1장과 2장에서 보는 일이 아까 다른 인상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질문이 나왔어요. 그것 또한 치밀하게 계산하고 연기한 것은 아니냐라는 질문인데 아니라고 했어요. 그냥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함께 이제 궁지에 몰리게 되고 어떠한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주축만 확실하게 가지고 간다면 나머지는 어떤 일이 일어나던 어떤 연출이 있던 상관없도록 나 자신을 중립적인 상태에 두고 그곳에서 일어나는 것에 반응해서 연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 작품에서 처음으로 그런 자기가 이제 계속 반성을 해왔었대요. 예를 들면 이제 연기에 대해서 사카모토의 각본에서는 연기로만 보여주면 안 되겠다 이런 거였는데 이제 이거를 이제 반성을 했고 전체적으로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아무것도 몰라야만 이제 임할 수 있었던 그런 연기라고 했대요. 이게 어떤 영화인지를 사실 각본 단계에서 알고 있는 상태이지만 완성되는 작품에서는 모르게 하려고 그렇죠. 네, 노력을 했고 두 번째 더 모르겠고 두 번째 봐도 그런 영화가 있구나 싶겠구나 할 정도로 이제 난해하지 않으면서도 그러면서도 그런 섬세한 일본 영화 중에서 형용할 수 있는 단어를 찾기 힘든 그런 작품이 됐다고 아무튼 연기를 한 소감을 남겼습니다. 근데 저는 아까 제가 하나 빼먹었던 게 지금 생각이 난 게 호리 선생님 역할 시점으로 나중에 2부에서는 저는 너무 끼워 맞췄다라고 딱 느꼈던 한 장면이 미나토의 편지를 보는 장면이었나요? 그러니까 과제물을 확인하다가 집에 찾아가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게 진행되는 단계가 어떻게 되냐면 이 인물은 항상 책에서 오탈자를 발견해서 그거에 대해서 재미를 느끼는 인물로 그렇죠. 설명이 되죠. 신문에 네. 이제 뭐 내고. 근데 사실 이것도 되게 애매한 거는 이런 캐릭터라면 사실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강박적인 행동이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 재미를 느끼는 거고 그럼 거기에 함몰될 게 아니라 조금 더 움직일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도 보여지기도 합니다. 저는 제 입장에서는. 근데 그 상황 그걸 이제 깔아놨긴 했지만 그래놨는데 편지를 발견하게 된 것도 사실 갖고 와서 가만히 두다가 아마 그 금붕어를 옮기다가 물을 쏟았나 그랬을 거예요. 맞아요. 물을 쏟아서 그 물이 그 과제에 젖어서 그걸 갖고 왔다가 발견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우연히 잦아요. 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우연히 잦으니까 좀 볼품없어 보이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연을 최소한으로 하면서 이렇게 잘 엮었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그냥 아까 그 플롯 자체가 딱딱하다고 말씀드린 거가 이런 면에도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다 계산적이다라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3장으로 넘어간대. 이제 3장의 시점은 이제 사오리의 아들 무기노 미나토이고 쿠로카와 소야가 연기를 했습니다. 2009년생인데 이번 작품으로서 영화 데뷔작이고 아무튼간에 앞으로도 이제 기대해 볼 만한 이제 배우가 됐는데 어떻게 이제 3장은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셨습니까? 3장과 이 배우 일단 뭐 캐릭터. 캐릭터도 그냥 연기는 그냥 그랬는데 그래도 그런 거는 잘 느끼게 된 것 같아요. 뭐냐면 그 2장에서도 느꼈는데 보통 아이들이라고 하면 다 그런 건 아니어도 영화에서는 되게 순수하고 착하고 여리고 이렇게 표현되잖아요. 근데 이제 막 여기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도 거짓말도 하고 약간 좀 더 복합적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3장에서 미나토도 약간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그 약간 퀴어적인 소재도 그런 거에 그냥 하나에 불과하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을 느꼈습니다. 예. 저는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사실 세 캐릭터 이야기하실 때 대부분 큰 인상은 없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영화는 캐릭터가 사는 영화가 아니라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플롯이 맞아요. 사는 영화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플롯을 위해서 캐릭터가 되게 소비되는 입장이란 맞는 것 말이에요. 같아요. 예. 그러니까 연출도 굉장히 편집점이 너무 많고 편집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편집 제가 알기로 아마 코로나 시즌에 고레다 감독님께서 오래 편집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더 붙잡고 있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캐릭터가 살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이었다고 생각도 합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도 그런 게 있으면서도 저는 미나토 역을 맡았던 쿠로카와 소야가 연기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연기가 되게 어려웠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처음 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왜냐하면 호리를 대할 때 바이브랑 사오리 엄마를 대할 때 바이브랑 학교에서의 바이브랑 호리 선생님을 대할 때 바이브가 다 달라야 되거든요. 그걸 다 다층적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그걸 너무 잘 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네. 당연한 건 이 친구도 이제 그 얘기한 거죠. 남자들끼리 좋아한다는 건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얘기긴 맞아요. 하니까. 네, 그 얘기를 좀 자기도 이제 대본을 처음 받았을 때, 이거 처음에 어렵겠다라고 얘기했고, 일단은 오디션 얘기를 하자면은 오디션이 보고 나서 결정되기까지 시간이 너무나도 길어가지고 합격 소식 들을 때는 물론 기쁜데 그 이상으로 마음이 놓였는데 이렇게까지 큰 역할인지는 몰랐다고. 대본을 봤을 때 우와 처음으로 이름이 쓰여 있어라고 얘기를 했는데 주인공인데. 네, 그렇죠. 그 얘기를 해요. 누구에게나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 굉장히 평범한 아이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그저 평범하게 수아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을 것 같은 아이구나 하고 어떤 성격이지 미나토와 내가 닮았는지 그런 부분들 전혀 생각하지 않았고 연기를 하면서 미나토가 내 안에 들어가 있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냥 그거는 고레이다 감독님이 넣어주실 수도 있다. 이해하지 않으면 연기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딘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이제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감독님이 그 얘기를 했대요. 감독님께서 해주신 것 중에 인상 깊었던 게 뭐냐. 그러니까 연기는 컵이다. 컵은 무언가를 담았을 때 그 컵은 어떻게 될 것인지 컵이 깨져 있는지 두꺼운지 뭐 소재는 뭔지 생각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감정을 말로 표현하지 않고 다른 물건으로 빗대어서 표현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알려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슬픈 연기를 할 때는 배가 아프다거나 뭐 손끝이 차갑다거나 뭐 그런 점들을 느끼면서 해보면 좋다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시도를 하면서 찍는 감독님이고 대본에 없는 부분이어도 그 순간의 감정에서 생겨난 연기를 채택해 주시는 편이었다고요. 아무튼 힘들었던 점에서 뭐였냐면 호수 주변에서 촬영을 한 한경사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미나토가 계속 마음에 있었고 어느 순간 미나토와 같은 행동을 하고 있기도 했고 그게 좀 기분 나쁘고 괴로웠고 그래서 미나토와 나를 구별하는 게 좀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크랭크업 이후에도 한동안은 좀 미나토가 자기 안에 있었다고 촬영이 다 끝났는데도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연기할 수 있는 그런 이런 뭔가 그런 자양분을 아마 이 작품에서 좀 얻었을 거다. 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그때 걸어도에서 나무주연상 칸 영화제 나무주연상 받았던 그 친구도 좀 그 이후에 많이 약간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걸어도나 저기 갑자기 아무도 모른다에서 이제 소년 연기를 했었던 그 야기라 유아 같은 경우도 좀 방황을 좀 많이 했는데 최근에 들어서 다시 이제
좋은 연기를 펼치는 배우가 최근에 보니까 드라마 이번에 디즈니 플러스 오리지널 보니까 간니발에서 주연을 맡았더라고요. 네, 디즈니 그러네요. 플러스 오리지널 시대에서 네네네네. 이제 이제는 정말 성인 연기자로서 발돋움했는데 그 당시 이제 좀 워낙 쉽게 말하면 맥컬리 컬킨 같은 경우죠. 그쵸. 그 생각하고 있었어요. 예. 왜냐면 케빈으로 엄청나게 때 돈을 벌고 부자가 됐는데 이제 부모님도 그걸 문제로 이혼을 했고 그 연기가 잘 안 풀렸고 그러면서 벌어졌고 이 친구는 그래도 좀 그 어느 정도 좀 이거는 마음의 고생이 있었지만 그래도 연기는 계속해서 꾸준히 해왔으니까 그나마 저는 버텨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막 맥컬리 컬킨은 그게 안 됐던 거였고 아무튼 앞으로도 이제 이런 점에서 아마 배우가 처음 연기하다 보니까 그걸 좀 약간 벗어나는 게 아무래도 좀 쉽지 않았을 것 같다. 정말 푹 빠져서 연기를 했었나 봐요. 그렇게 네.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근데 뭐 그 힘들긴 힘들겠지만 멋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건 그렇죠. 배우만 느낄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되게 예술적인 병이랄까. 이제 그러면 사실 이제 제일 중요한 문제점이 될 수 있는데 사실 3장 구성하니까 이 작품의 주인공 사실은 주인공 3명이지만 한 명 더 있어요. 요리란 말이죠. 미나토와 함께 있었던 요리인데 히라기 하나타가 연기한 요리인데 왜 요리의 시선은 없었을까? 사실 제일 궁금한 요리도 전사를 보여줄 수도 있었을 건데 요리는 왜 없었을까 한번 어떻게 보세요? 그럼 너무 길어질까요? 저부터 네. 네, 먼저 더. 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요리의 시선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게 전 되게 인상적인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저도 이걸 왜일까라는 생각을 계속 해보면은 아주 명확하게 잡히지는 않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사실 요리라는 캐릭터가 보여줄 수 있는 거는 굳이 한 인물의 시점을 다 담지 않아도 다 보여지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빠와의 관계가 하나 있고, 그리고 이 요리가 학교에서 생활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 1장, 2장, 3장을 넘어가면서 다 중첩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어떻게 보면 감독님께서 연출하시면서 1부에서 조금, 2부에서 조금, 3부에서 조금 해서 그걸 만약에 따로 떼서 하나의 장을 만들면은 요리의 시선이 나오겠지만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충분히 전달이 되는 입장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요리 캐릭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면. 네네. 일단 저 완전 동의하고 뭐 약간 덧붙이자면 4장 구성까지 가면 복잡해질 것 같아요. 솔직히 3이 딱 적당한 것 같아요. 뭐든지라고 하면 좀 그런데 그래서 그런 게 있고 이게 말이 되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요리의 그 시선을 만약에 넣고 미나토를 빼면 너무 또 전형적인 그런 시선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정말 말 그대로로 했을 때는 요리 아빠가 진짜 괴물이잖아요. 그렇죠. 저희 사실 그렇게 보면 괴물은 따지면 제가 몇 초장이나 얘기했지만 그렇죠. 근데 그걸 배제하고 미나토를 넣은 게 더 나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저 이제 듣다 보니 생각이 난 건데, 제가 사실 이 영화 자체는 편견과 오해와 관한 그런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은 사오리와 호리와 미나토는 거기에 그 범주 안에 다 들어갑니다. 근데 요리라는 캐릭터는 혼란스러움이 없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게 알아요. 본인은 자신의 어떤 마음인지 알고 있는데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거절당하고 이렇게 내쳐지는 거기 때문에 혼란스러움보다는 좀 더 좌절감이 더 큰 캐릭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이 사오리와 호리, 미나토는 계속 그런 그 편익견과 선입견과 그 뭔가 오해를 계속 생각을 하면서 계속 혼란스럽고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입장인데, 요리라는 캐릭터만큼은 올곧다라는 거죠. 자기 생각과 신념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빠진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잠깐 드는 것 같습니다. 약간 따지고 보면 3.5막 같기도 해요. 네, 마지막 이제 클라이막스 때문에 같이 끝나니까. 네, 그렇게 되긴 한데 사실 이제 여기서 이제 궁금한 거는 이제 그 다음에는 과연 마지막에 그러면은 이 캐릭터는 마지막에 이 두 캐릭터는 마지막에 어떻게 됐을까? 과연 쉽게 말하면 살아 있을까 아닐까인데 이것도 또 추락의 부처럼 또 달라. 여기는 그런 거 없습니다. 네. 없습니까? 어떻게 되셨다고 생각하세요? 이 캐릭터는? 저 먼저 말씀드리면은 저는 무조건 살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죽었을 수도 있다는 단서 자체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혹시 그래서 죽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왜 죽었다고 생각하는지 좀 궁금하기도 많이 했던 것도 있고요.
사실 이거는 제가 준비를 하긴 했는데 조금 센 이야기라 언급 안 할지를 고민하다가 그래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네네. 이게 사실 두 아이가 죽음일 수도 있다라는 거 시선 자체가 저는 좀 위험한 시선이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야말로 괴물 같은 시선이라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두 아이의 사랑을 진실과 함께 함몰시켜버리는 행위라고 생각을 해요. 두 아이를 죽이게 되면. 그러니까 두 아이를 죽여서 얻을 수 있는 게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극적인 거 외에는 어떤 메시지적이나 이런 걸 따져봤을 때는 얻을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두 아이가 죽는 순간 그럼 두 아이의 사랑 자체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혹은 또 인정 안 하는 것도 아니라 그냥 무시해버리는 시선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극성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좀 이건 되게 너무 나아간 생각인데 어쩌면 동성애 자체를 불편하게 느끼는 그 느낌 자체가 그들을 죽이는 방향으로 시선을 돌릴 수도 있다라고도 저는 좀 과하게 말하자면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그게 같습니다. 클로즈였거든요. 클로즈는 둘 중에 한 명이 죽으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은 게 클로즈였거든요. 창민님은? 저는 근데 약간 어쨌든 다 감상은 다르니까요. 네네네. 보면서 그 처음에 이제 언급됐던 오해, 편견 이쪽에 좀 몰입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이제 3장에서 좀 본격적으로 드러났던 그 동성애의 그런 포인트들, 저는 그냥 그거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그 나이 때 그냥 이게 사랑일까 우정일까 헷갈리는 부분으로 저는 이해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달려가는 장면도 저는 둘이 어떻게 동성애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냥 근데 그렇죠. 그렇죠. 속박으로부터의 자유라는 느낌으로 봤었고 근데 저게 죽는 걸까 아니면은 정말로 사는 걸까 그거는 그냥 뭐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렇게 봤던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이걸 언론시사에서 봤잖아요. 언론시사 네네네. 끝나고 이거를 아쉽게도 그때 고레이자 카즈 감독이 이제 다른 작업 때문에 못 이날은 왔어요. 화상으로 하셨어요. 물론 이후에 내한을 또 했죠. 근데 화상으로 이제 기자간담회 했는데 그 얘기를 했어요. 영화에서는 일반적이라는 말, 남자는 이래야 한다. 뭐 남자다움이라는 싫어.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너무 싫어 그런 거. 네, 그런 말을 쓰는 사람들은 타인에게 상처 주기 위해 쓰는 게 아니라 아무렇지 않게도 내뱉는 말일 수도 있는데 그런 말을 듣는 소년들에게 그 말이 억압적이고 폭력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 결국 누구도 가해를 하려고 하지 않았어도 그렇지. 결과적으로 피해를 받게 되는 일일 수도 있다는 걸 이 영화에서 보여주고 싶었다라고 했고 그러면서 2018년에 이제 처음 각본이 나왔대요. 이제 그러면서 코나 이제 고쳐 쓰고 하면서 여러 가지의 결말 형태가 있었대요. 근데 있는 그대로를 긍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해피엔딩이고 가장 좋은 방식의 구원이 아닐까 생각을 했다. 그냥 뭘 향해 가는 것보다 무엇이 그들에게 해피엔딩인지 생각하면서 지금의 결말을 선택했다라고 얘기했어요. 왜냐면 그때 질문 제가 확실히 기억하는 건 이거 해피엔딩 결말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으니까 살았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확실하게 기억나는 건 이제 이렇게 답을 하셨어요. 좀 돌려서 좀 약속하셨는데 알아서 생각해라는 거. 네, 알아서 생각하지만 하지만 해피엔딩이 아닐까로 이제 아무튼 귀결을 한 거죠. 근데 저는 그 점에서 저는 더 아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억압이 자유화되는 게 자유로 나아가는 그 부분을 보여준 거잖아요. 두 아이가 뛰어가면서. 그렇죠. 뛰어간 점이요. 근데 사실 그러면 호리 선생님. 그렇지 그거는 그렇지. 그러니까 그 아빠는 그 우산에서 미끄러지는 장면 보면은 이거는 이 양반은 이제 저렇게 된 거야. 저렇게 된 건데.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되면은 이게 아이의 시점과 아이의 초점을 맞추는 건 너무 좋은데 여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호리 선생님이나 어떻게 그 아이 엄마도 똑같은 피해자란 말이에요. 그렇죠. 교장 선생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교장 쌤이 네. 제일 그 쌓여 있는 사람이 안 같아. 했네. 제일 쌓인 사람 같아 그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어른들은 신경 쓰지 않고 아이에만 초점을 맞춰서 마무리 짓는다는 게 저는 조금 더 그것도 계속 아쉬운 점들이 포함되는 것 같아요. 저는 완전 똑같이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지막에 교장 선생님이 내려다보면서 약간 표정이 좀 슬픈 표정으로 그 내려다보는 표정이 있었거든요. 그냥 거기서 이 사람은 정말 힘겹게 살아왔구나. 그냥 그런 데서 뭔가 측은지심이랄까 혹은 개인적으로도 뭐 약간 오해 뭐 이런 것들로 뭐 힘들었던 그런 게 막 떠오르니까 뭔가 막 막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네. 확실히 교장 선생님도 사실은 이게 사연이 이것도 아까 제일 좋아요 그 캐릭터가. 일단 마이크를 살짝 이쪽으로 네. 네네 이게 이렇게 되면은 교장 사운드 선생님이 안 들려요. 네. 네. 아무튼 교장 선생님이
분명히 거기도 이제 사연이 있는데 이것도 3장 구조 안에서 이제 좀 드러나는 건데 사실 1장에서 다리 걸어 넘어뜨린 건 사실은 좀 왜 그랬을까 같긴 해요. 이제 와서 돌이켜봐도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행동들이긴 하지만 그냥 말 그대로 과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까지 갈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것만 계속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자극적인 걸 던져줘요. 차에서 네. 이제 문 열고 나간다는 네, 그런 그런 장면들. 그리고 또 그 사진을 이렇게 일부러 해놓잖아요. 손녀 사진을 그 상담 왔을 때 그런 면들이 물론 그럴 수도 있는 건데 자꾸 극단만 보여주는 게 좀 너무 강강강으로 간다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교장 선생님 역할은 저는 너무 좋았어요. 연기 너무 잘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기억나는 그래도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한번 그래도 있긴 있을 거 아니에요. 있죠. 네, 저는 딱 하나 있는데 그러니까 유일하게 정말 마음에 들었던 장면이 딱 하나는 그 바로 엄마 사오리와 선생님 호리가 미나토와 요리를 찾으면서 비 오는 산 속에서 그 기차죠. 기차가 미나토, 네, 미나토 부르면서 이제 뛰어다니잖아요. 지붕 닦고 막. 네. 네. 그 장면이요. 그러니까 기차 창문의 진흙을 손으로 긁어내는 장면이 있었는데 카메라를 기차 내부로 돌려서 창문을 바라보는데 비가 오다 보니까 비가 진흙에 그치. 떨어지면 이렇게 별이 반짝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맞아. 손으로 긁어낼 때마다 빛이 보였다 말았다 하는 장면이 있는데 저는 이 장면이 미장센적으로는 참 탁월했다고 생각을 해서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자, 그리고 창민님은 저는 인상적인 장면 뭐 있는데 많은데 그래도 이제 뭔가 영화 외적으로도 같이 생각했을 때 엔딩 끝나면서 엔딩 크레딧이 당연히 나오잖아요. 그때 이제 아쿠아 노래가 딱 나오는데 이제 네네. 유작이잖아요. 그렇죠. 그건 진짜 그냥 영화 안 봐도 눈물 날 것 같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그게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엔딩 크레딧이. 저희가 뭐 시간이 많쳐서 얘기를 못했는데 결국에는 이게 사카모토 유이치 음악 감독의 유작 거의 유작이잖아요. 네. 사실 그래가지고 이걸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달에 12월 달에 이제 그걸 개봉하니까 이제 다큐멘터리가 오퍼스 확 와닿더라고요. 그게 좋았던 것 같고 저도 음악이 확실히 음악 얘기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사카모토 유이치 음악 감독의 저는 장면보다도 음악이 인상적이었고 그때 이제 사실은 이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지는 않았대요. 이제 감독이랑 고레이로카즈 감독이랑 그냥 편지를 보내면 음악이 오고 이런 시스템인데 여러 차례 편지랑 음악을 주고 받으면서 다 만들어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매우 귀한 음악인데 그래서 이제 어쩐지 그 사운드 트랙 앨범에 뭐 이건 그냥 추측인데 추측도 아니고 추측의 추측인데 그 아쿠아 빼고는 제목이 제대로 된 제목이 별로 없어요. 막 1, 2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날짜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도와 월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나오고 기억의 왜곡입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간에 이제 보통은 이제 각본을 집필할 때 들었던 음악을 바탕으로 악기의 이미지를 정하고 그 후에 음악가한테 곡을 의뢰했었대요. 고레이로카즈 감독이 주로. 근데 이거는 이제 직접 본인이 각본을 쓰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미지도 없었죠. 그래서 촬영할 때나 이제 편집할 때 호텔방에서 이제 사카모토 유이치 피아노 곡을 틀어놓고 작업을 했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의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새로 작곡한 곡이 2곡 그리고 최신 앨범 12의 곡 그리고 아쿠아를 비롯한 과거의 곡들로 완성을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사카모토 유이치 씨에게 이제 거절당했다면 근본부터 이제 이거 발상을 바꿔서 했는데 그나마 이제 음악을 부탁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다라는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아쉬운 이야기는 뭐 아까 전에 뭐 이미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초반에 다 쏟아냈기 때문에 쏟아냈기 때문에 넘어가고 저희가 시간이 그렇게 오늘 뭐 상당히 많이 해서 사실 이 얘기를 좀 얘기할까 하다가 그래도 하나만 얘기하죠. 네, 그래서 고레이로카즈 감독의 다른 작품 중에서 인상 깊었던 영화 저는 딱 하나 있죠. 네. 어느 가족이 가장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잠깐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그냥 말 그대로 아주 특수한 상황 속에서 서로 뭉친 실제 가족이 아닌 이들의 이야기가 어느 가족인데요. 저는 여기서 가장 그 영화 자체 전체도 다 좋았지만 가장 좋았던 거는 그 특정 순간에 대사를 묵음 처리할 때가 있어요. 뭔지 알 것 같아요. 그 부분 그 대사도 정말 이제 가장 기본적인 뭐 고마우면 고맙다 아니면 잘 있으면 잘 있어라 이런 대사지만 모든 상황들이 차곡차곡 쌓인 다음에 왜 그거를 말로 하지 않을까까지
들어가 버리면은 저는 거기서 막 엄청 터지더라고요. 모든 감정 같은 것들이. 그래서 저는 언어 가족이 가장 좋았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자막이 나왔었죠. 네. 키린 이제 대사 이제 네. 고마워라는 대사가 이제 나왔는데 입을 뻥긋거렸지만 네, 맞아요. 자막이 나왔었던 그런 기억이 있고. 네, 그리고 저기 어떤 장면? 저는 어떤 그 영화인데?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 이제 작품은 괴물이랑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밖에 못 봤어요. 그러면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저 근데 사실 그때가 이제 10년 전인데 그냥 뭐 재밌네도 아니고 그냥 뭐 그렇네 하고 그냥 나왔던 것 같아요. 네. 전 마지막에 오열하면서 봤어요. 오열을 아. 마지막에 나는 애도 없는데 왜 이렇게 오열하면서 봤지? 마지막에 이제 딱 그 교차점에서 만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 기억이 안 언덕에서 나요, 저는. 언덕에 서로 이제 올라가면서 이쪽은 내려가는 곳이었고 올라가는 곳인데 아무튼 서로 이제 만나는 과정. 이런 거 시각적으로 정말 잘 활용하면서 좀 인상 깊었던 영화였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영원히 원더풀 라이프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약간 그때 당시에 신과 함께가 이제 개봉을 했고 코코가 개봉할 때여서 좀 재개봉했었던 시점이 2018년도 1월이었거든요. 잘 맞았네요. 딱 그때 이제 신과 함께 코코랑 연결이 정말 잘 됐어요. 맞아요. 약간 이제 사후 세계를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세계관을 이제 판타지로 잘 구현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약간 관객과의 심리적 거리를 약간 거리를 안 두려고 일단 다큐멘터리 형식을 차용하면서 이제 일주일 동안 이 사람들의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그러니까 이제 일주일 동안 이 사람이 과거에 정말 행복했던 장면 하나를 이제 연출을 해주는 거예요. 대신 영화로.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거 한 편 보시고 가시라. 네, 그런 내용인데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판타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말 잘 봤던. 그럼 나는 이제 나중에 죽기 전 만약에 내 상황이었다면 나는 어떤 장면을 선택해야 하는가 그걸 생각하면서 봤던. 정말 저는 뜻깊었던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근데 말 그대로 그 환상의 빛 전에 그러니까 원더풀 라이프 전에 환상의 빛이었고 그 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다큐멘터리 작업 주로 다큐멘터리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원더풀 라이프가 정말 그 본인이 잘하시는 거를 갖고 와가지고 거리도 두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저도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또 아무도 모르는 사실 이는 거리를 좀 두거든요. 관찰식으로 해서 아까 전에 왜 대본에 그렇게 줬는지가 이제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큐멘터리적 관찰하고 싶었기 때문에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 이후에 나왔던 뭐 걸어도도 약간 일본 전통적인 영화에다가 이제 관찰까지 이제 더했던 사실 일본 전통적인 가족극이거든요. 약간 형태가 만약 가족이 와가지고 벌어지는 얘기가 약간 동경 이야기 리버스 버전 느낌이었거든요. 동경 이야기 옛날 이제 오즈 야스히로 감독의 동경 이야기 약간 리버스 같은 느낌. 직접 찾아오는 얘기니까 이거는 가족들이. 약간 그런 느낌도 받았고 그 이후에 사실 시도도 했었죠. 공기 인형 같은 시도도 있었고 시도였죠. 시도죠. 어쨌든 저는 시도라고 봅니다. 난 완전 다른 스타일의 영화이다 보니까 좀 다른 분이 만든 줄 아마 그래서 유일하게 키노라이츠에서 노란불 받은 고레이다 히로카즈 감독 그 장편 연출 영화 중에 하나예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좀 약간 시도가 좀 달랐던 거였고. 자, 그래서 저희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저희가 뭐 이 괴물령은 이번에 녹음한 영화들이 상당히 다 좋아가지고. 맞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좋은 작품으로 들고 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